네, 다가오는 22대 총선의 지역별 민심과 주목받는 핵심 선거구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총선 핫플. 오늘도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내일 모레 드디어 총선이 치러집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초박빙 지역구가 50곳 가까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총선 판도를 살펴보고 돌발 변수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31.28% 역대 총선 최고 사전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여야는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총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이제 그런 투표율 결과가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 두 분의 진단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뭐 진보 계열의 뭐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이런 당이 좀 유리하다. 그 이제 가설이 좀 있었죠 과거에. 네. 그리고 그 가설의 전제는 뭐냐면 청년층들이 이제 대거 투표장에 나왔기 때문이고. 그들은 역시 진보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난 대선 때 그게 한 차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는 네. 그게 하나 깨진 게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기본 가설이 조금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년 세대가 과연 과거만큼 진보적인가 하는 거죠. 요즘 그 2030 세대는 과거만큼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매우 탈이념적이거나 또 뭐 이념 중립적인 이제 그런 그 네. 편이고 또 최근 들어서는 양당 심판론이 이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거세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율이 설령 높았다 하더라도 이게 꼭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 내에서 특히 이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부정선거 논란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함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네. 특히 이제 진보 정권 하에서 선관위가 상당히 진보화된 상태에서는 더욱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참여를 많이 좀 꺼렸던 그런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권 하야라는 거죠. 그리고 선관위가 여러 가지 보안 조치도 이제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네. 또 이제 뭐 속된 말로 우리 편이 이제 선거투표함 관리한다. 이런 인식도 좀 있고 그래서 사전투표 역시 이번에 보수층이 지지층도 열심히 참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사전투표가 뭐 특정 정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렵지 않나. 또 그 연장선에서 투표율이 너무 높으면 뭐 진보 정당이 뭐 유리하다. 이 가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층이 반드시 그렇게 진보적이지만 않다라는 그 점에서 볼 때 그 가설 역시 이번에도 꼭 적용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투표율이 높았을 경우 어느 쪽에 뭐 그 유리하고 불리하다 유불리를 알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총 투표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지난 총선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는 낮았습니다. 예, 이제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사전 투표가 많이 대중화되는 속에서 지난 이제 대선만큼도 사전 투표율이 높지 않았다는 것은 네. 여야 정치권은 굉장히 뜨겁지만 국민들이 과연 지난 대선 때만큼 이렇게 막 좀 이 총선에 열중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네. 그렇게 과열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이 뭐 제가 보건대는 이제 그 예년 총선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2030 세대가 과연 진보인 것인가 뭐 말씀을 하셨고 이번 선거가 또 이제 그 특이한 점이 이제 60대 이상이 2030 세대보다 더 많다, 더 투표 수가 더 많다는 그 특징이 있네요. 네. 근데 그 60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네.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86세대가 이미 60대가 됐어요. 60대 초반이 됐기 때문에 이전의 60대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60대를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인구 구조상으로 보면 지금 50대가 제일 인구가 많고요. 네. 그때가 1970년대 그 전후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한 해 출생아 수가 막 100만 명씩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로 보면 50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60대, 40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60대 이상 인구가 베이비붐 세대가 편입이 되면서
그 60대 이상 인구가 젊은 세대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왔지만 이전에 보수화되어 있던 60대하고는 또 결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거에 총론의 측면에서는 뭐 대부분 다 동의하는데요.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이 제가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는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에서 투표 의향 조사를 1차, 2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2차 의향 조사를 했을 때 적극 투표층이 78.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선거회 때 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통 원래 그러니까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실제 투표율이 한 7% 안팎 정도의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최근 선거 거를 비교를 하면 그럼 70% 초반대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건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보고 그리고 또 사전 투표율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지난번 그 21대 총선 때 사전 투표율이 26%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포인트 정도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거 감안하면 60% 후반대나 70% 초반, 많게는 초반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20, 30대 성향에 대해서는 이전에 죄송합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거하고 이념 영향을 받았던 세대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그건 동의하고요. 그리고 좀 더 실용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20, 30대에 그러면 어떤 게 표심에 영향을 줄까?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20, 30대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캠페인을 20, 30대를 제대로 하지는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특히 청년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거나 또 청년들의 이슈가 좀 더 캠페인에 많이 활용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2030 세대는 투표 동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언론에서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다른 뭐 공정이나 상식 뭐 이런 화두가 또 이번에는 또 별로 먹히지 않는 선거이기도 하고요. 조국혁신단 발항이 또 일부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나 일자리, 뭐 민생 문제를 주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될 거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좀 더 기울어질 가능성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중도하고 같이. 그렇게 보면 지금 사전 투표율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투표율이 조금 올라가려면 네. 결국은 젊은 층이 좀 더 투표장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요인을 결합해 보면 조금 야권에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30 세대가 이제 스윙보트 역할을 이제 할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박빙 지역에서는 그 정도 영향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뭐 보통 5%포인트 안쪽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승패가 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2030 세대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진보 보수가 다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나간다. 그럼 보통 40대에서부터 70대까지는 투표를 할 만한 분들은 다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2030 세대가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면 좀 야권에 유리한 선거 결과가 날 수도 있겠다. 총투표율이 높은 것도 야권에게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네.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지난 21대 총선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 60대가 80% 투표율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70대가 78%, 그러니까 70% 후반대 보였고요. 그다음에 50대가 71%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60% 초반대였고요. 20, 30대가 한 50% 후반대에서 60%까지 걸쳐 있거든요. 근데 당시 그러니까 전체 평균 투표율이 66.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투표율이 더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40대 이하가 투표를 좀 더 많이 해줘야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40대는 확실히 이념 영향을 좀 받은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40대를 빼고 얘기한다 그러면 20, 30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석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야권에 조금 더 유리한 그렇군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네. 거죠. 네. 두 분께서는 그 사전 투표 하셨나요? 궁금한데요. 네네 사전투표였습니다. 저는 이종훈 본투표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뭐 딱히 이유는 없고요. 네. 예, 저는 이제 스케줄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뉴스를 많이 보니까 요즘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미리 사전 투표를 하고 그날 하루 온전히 쉬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사전 투표를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당일 본투표 하시고 저희 또 오후에 5시 반부터인가요? 저희 국회 방송에서 선거 방송하니까요.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10에서 130석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40에서 150
151석 플러스 알파를 각각 확보할 것으로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례의석과 경합지 성적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긴 한데 여야 자체 분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들어볼까요? 네, 뭐 자체 분석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나름 이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그 정당별로 이제 연구소가 있잖아요. 이쪽에 민주연구원 있고 네. 여의도 연구소 있고 그쪽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도 계속 이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추이 분석을 이제 하거든요. 그 이제 나름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대외 공표를 이제 하는 네. 건데 대체로는 보면 약간 엄살 전략을 좀 펼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예상하는 최대치보다는 좀 낮게 그렇게 이제 공표를 하고 그러니까 표 열심히 더 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하기 마련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분석을 보게 되면 이제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분위기를 과신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좀 살짝 과도하게 좀 엄살을 부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까지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뭐 사실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뭐 국민의힘이 뭐 압승할 거다. 뭐 국민의힘이 뭐 독자적으로 180석 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그 당시에 나왔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민주당이 180석 충분히 네. 하고도 남는다. 잘하면 뭐 범야권 120석, 200석 넘긴다 이런 얘기까지 이야기가 하고 있다라는 나오죠. 네.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들을 이제 쭉 보셨겠지만 의외로 결정하지 아니한 그 부동층 내지 무당층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어디로 이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최종 판세가 결정이 되고 박빙 지역도 판세가 결정될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처럼 민주당을 확 밀어주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까? 이번에는 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제 그 근거는 그러니까 이 별도의 다른 여론조사 결과 내용 중에 보면 양당 심판론이 무당층만큼 계속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당층은 기본적으로 양당 심판론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중도층도 마찬가지죠. 네. 무당층이 어찌됐건 핵심이 중도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들이 어느 한 당으로 확 쏠릴 것 같지는 않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보건대는 그래도 정당 심판론 쪽에 이분들이 좀 더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갈리긴 할 텐데 대략 한 6대4 정도가 아닐까. 6대4 정도. 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막 민주당이 압승하는 이제 그림 아. 그런 그림까지는 나오기 어렵다. 그리고 지난 총선이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 네. 경우였다라고 저는 이제 보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종훈 그렇군요. 평론가님께서는 한쪽으로는 크게 쏠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김성환 평론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민주당 측에서는 많게는 151석 플러스 알파라고 전망을 했는데 자, 일단 그 특정 정당의 독자 과반 이게 가능할 것인지 이 전망을 좀 들어볼까요? 이거 어디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어렵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조심스럽죠.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양당이 읍소와 그다음에 엄살 전략을 두 가지를 다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읍소 전략을 더 많이 펼치거든요. 네. 이거는 여유가 있을 때 나오는 전략은 사실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읍소 전략은. 엄살 전략은 좀 여유 있을 때 부리는 거지 네.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엄살을 부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판세 움직임이나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나 이런 걸로 종합해 볼 때 지역구도까지 같이 또 겹쳐 보면 네. 국민의힘은 110석 안팎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150석 안팎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걸 승패로 얘기를 한다면 네. 조금 전체적인 판세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뭐 읍소든 어떻든 간에 이러다간 선거 다 집니다라고 계속 지금 호소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기자회견도 열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아마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체감으로 느끼는 걸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전체적인 판세는 정권 심판론이 우위에 있는 판세인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네. 거기에서 양당 모두가 공히 얘기하는 게
50석 정도, 50석에서 조금 더 늘어났다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체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50석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그 정도는 같거든요. 아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박빙 선거구라고 얘기를 해야 그래야 지지자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네. 그거는 엄살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냉정하게 분류를 좀 해보면 그 중에서 민주당으로 조금 더 쏠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보면 네. 전체 그리고 또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에서 지금 한 민주당은 10석 정도 보는 것 같고요. 거꾸로 또 국민의힘에서도 10석 넘게 그러니까 10개 지역구 넘게가 초박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사실 PK 여론이 나빠졌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0대 1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판세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것만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다라는. 좀 이번 선거가 좀 특이한 선거이긴 한데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정권 심판론이 있고 야당 심판론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프레임으로 야당 심판론을 얘기했지만 네. 선거 기간 내내 야당을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특히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야당 심판론을 일종의 이제 정권 심판론에 맞세우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조 네. 심판론이라고. 근데 보통 선거 정치학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정권 견제론과 심판론, 그러니까 지원론 두 가지가 보통 이제 선거를 가르는 것이지. 야당을 집권하지 않은 야당을 심판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게 판세를 가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선거가 굉장히 특이한 선거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이번 선거에 어떤 특별한 경향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야당 심판론이 그 정도로 선거의 판세를 뒤엎을 만큼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기는 이전의 선거 결과를 비춰봤을 때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총선을 또 개가 바둑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바둑 두시는 분들은 다 뭐 아시는 그런 표현인데 한눈에 딱 봤을 때 판세가 결정이 나면 굳이 개가를 할 필요가 없는데 비슷했을 때 막판까지 이걸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그 총선 같은 경우는 수표 작업을 하는 게 그게 이제 개가 바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집 승부가 나는 곳이 상당수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막판 뒷심을 발휘해서 이게 판을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과연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좀 두 분은 또 어느 곳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지 네. 이종훈 평론가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뒤집어서 승리하는 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민주당 후보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 후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뭐 그러나 좀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네. 되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초박빙 지역으로 11곳을 꼽았더라고요. 서울에서. 네. 근데 12곳을 꼽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들 지역 가운데서 네. 지난번에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자체 분석 결과 서울에서 6곳만 우세하다라고 발표한 지역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적어도 이곳만큼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확신했던 곳조차도 이재명 대표는 초박빙 승부 지역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 네. 쪽에서는. 그게 용산, 그 다음에 이제 서초, 강남, 그 다음에 송파, 을 지역 이런 데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네. 지난번에 6곳 중에서 그나마 지킬 수 있는 6곳 가운데서 4곳까지도 뺏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서울에서는 다 민주당이 싹쓸이 해버린다는 얘기고 그야말로 국민의힘은 나름의 교두보였던 강남 3구마저도 못 지키는 상황이 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 지역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용산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남, 서초, 송파, 을 지역 그 4개 지역이 일단 개인적으로는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서울 지역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강남 을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 지역일 네. 거예요. 과거 20대 때 전현희 당시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수서 이런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강남 지역의 어떤 여론으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통은 얘기해요. 근데 이번에는 박빙으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을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이 승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도 뭐 어젠가요? 그 강남 쪽을 돌면서 유세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알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용산은 뭐 당연히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890표 차이.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 유세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 일정을 용산에서 마무리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선거 뭐 보통의 경우에는 내일 자정이 조금 안 되는 시간에 마무리할 텐데 용산 가서 마무리한다는 걸 보니까 여기도 막판까지 초박빙 지역으로 분류돼서 여기를 이기면 민주당이 일종의 정권 심판론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올 수 있고 또 대통령실이 거기 또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작을 같은 경우에 지금 유삼영 민주당 후보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6번 지금 갔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 동작을 해서 이기면은 서울에서 다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이 지역이 그 정도까지 초박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왜냐하면 네. 이전에 여론조사 여러 개 나왔을 때는 이제 그랬는데 막판에 어느 정도 따라붙었는지 이걸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거나 또 거꾸로 국민의힘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과 한석보다는 좀 더 큰 상징성을 갖고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전에 서울에서 전체 의석이 49석이었을 때 지금은 48석으로 한 석이 줄었지만 네. 그때 국민의힘이 8석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정도거나 조금 더 헌전하면 국민의힘에서 분석하기로도 10석 요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단독 과반을 가져갔을 때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판세는 국민의힘에서 볼 때도 그렇게 좋지 않게 서울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제 좀 열세 지역인데 뒤집기가 이제 좀 가능할 그런 지역을 좀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이제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좀 이렇게 반대로 열세였다가 좀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곳, 좀 꼽을 지역이 있을까요? 굳이 얘기하자면 양천갑, 네. 중성동을, 중성동을, 예, 그리고 송파병도 뭐 지금 거의 초접전 양상이기 때문에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송파도 좀 국민의힘이 좀 우세한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초접전 양상으로,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 그런 경우에는 제 국민의힘 후보하고 거의 뭐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붙었다고 할 정도고요. 네. 그리고 뭐 중성동을은 워낙 원래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한 한강벨트로 분류되는 지역인데 지금도 이해훈 후보가 상당히 많이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기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전에 8석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오는 효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 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양천갑도 역시 그런 지역구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또 질문이 남아있으니까 좀 빨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남았는데 돌발 변수가 일어난다면 가장 그 가능성이 큰 지역이 바로 부산 수영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정현우 후보와 무소속 장해찬 후보 아직까지도 줄다리기 중인데 과연 이대로 완주를 할까요? 아니면 뭐 단일화나 사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해찬 후보는 투표 당일 뭐 그 전날 자정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이미 사전 투표 끝났고, 네. 그죠? 이제 본 투표 남은 건데, 제가 보건대는 사전 투표 전에 사실은 장해찬 후보가 저는 결단을 내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민의힘이 이번에 총선에서 이기길 원한다면, 더욱이 또 친윤 핵심이잖아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길 바란다면 그렇게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사전 투표 전에 결단을 안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본인 그동안 얘기했듯이 그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얘기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애매하게 지금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그만둘수록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단일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뭐 국민의당 차원에서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일단 봐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비례대표 이제 의석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 국민의힘이 17석 내외, 또 민주당은 10석 안팎. 그런 가운데 이제
비례 의석수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받는 당이 이제 조국혁신당인데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의 최종 비례 의석수 역시 이거 죄송합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을 드리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만 계속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데 지금 여론사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전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서 뭐 민심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얻은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뭐 대략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도 10석에서 20석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지형으로 보면 제가 계산할 때는 한 17석 정도 안팎이 될 거라고 보여요. 국민의힘이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10석은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이전 여론조사나 이런 추이를 봤을 때는 한 40% 정도가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 막판에 그래도 민주당은 비례는 민주당 찍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한 12석 정도, 13석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국혁신당은 지금 기세가 꺾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한 12석 에서 11석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개혁신당 분들을 제가 최근에 우연치 않게 여러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요. 개혁신당도 전체 비례 지지가 한 6%를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석 정도. 3석. 예, 천하람 후보 정도까지. 천하람 후보가 2번이죠? 2번이죠? 3번입니다. 3번인가? 예, 천하람 후보 2번으로 저희가 3번인데요.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왜 3번으로 알고 있냐면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까지 되는 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천하람 후보까지만 되면 그게 네. 3번이라서 네. 그러면 한 6% 정도 지지를 받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이제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됐잖아요. 네. 정당 지지율로 비례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 근데 그 정도까지 욕심을 좀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홀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는 2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번까지만 저한테 일단 어쨌든 그럼 제가 3번이라고 하면은 제가 어쨌든 잘못 들었나 봅니다. 개혁신당은 예. 2석 내지 3석을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무리를 이제 조국혁신당 12석 정도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다가오는 22대 총선의 지역별 민심과 주목받는 핵심 선거구를 날카롭게 분석해 봤습니다. 총선 하풀 지금까지 이종원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